네, 이천 화재 현장에서 현재 현장 감식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인명피해가 너무 큽니다. 아울러 예전에 있었던 화재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에 상당히 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요. 저희가 일단 이 사고가 발생한 물류창고 어떤 곳인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완공을 2개월 앞두고 마감 공사가 진행 중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냉동 냉장 창고 목적으로 지어진 물류창고고요. 지하 2층에 지상 4층 그리고 연면적 11,043제곱미터 규모로 2018년 5월에 경기도 이천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한 기둥과 벽 그리고 슬래브를 현장에서 조립한 하는 걸 프리캐스트 이 콘크리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네. 이 방식으로 지어졌고요. 샌드위치 패널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률이 지금 한 85%가량 진행이 됐거든요. 이 골조 공사 마무리 뒤에 내부 공사를 하던 중에 지금 이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총 9개 업체에서 78명이 투입이 돼서 이 중 38명이 사망을 하고 10명의 크고 작은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중상자도 있기 때문에 희생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큽니다. 일단 이 같은 이 창고 형식의 건물들은 저희가 왜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물류센터가 구성되어 있는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잖아요. 이번에도 이제 이런 건물을 짓다가 화재가 발생을 한 건데 당초 오후 1시 좀 넘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인명피해가 클 것이다 이렇게 예측은 못했다고 해요. 그렇죠.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된 겁니까? 일단 지하 2층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 규명이 확실하게 발표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추정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불길이 갑자기 치솟기 시작하면서 순식간에 화마가 휩싸이게 된 거고요. 폭발음이 10여 차례 굉장히 크게 들렸다고 합니다. 연속해서 들리면서 새빨간 불길과 또 검은 연기가 이 건물을 가득 채웠다고 하는데요. 네. 창고를 가득 채운 거죠. 근데 여기에 또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서 눈조차 뜨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200m 떨어진 곳에서도 폭발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다고 하니까 지금 이 화재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미루어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하나는 먼저 이 불길을 피해서 대피한 근로자 바로 옆에서 같이 함께 일을 했던 동료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불이 나면서 일부 인부들은 다행스럽게도 피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인부들이 피하지 못했고 지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이 지상 2층이거든요. 불이 시작된 곳은 지하 2층인데 지금 지하 1층과 2층 그리고 지상 1층, 3층, 4층은 각각 4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는데 왜 지상 2층에 가장 많은 지금 사망자가 발생을 했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추정이지만 불길과 화염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생긴 유독가스 때문에 지상의 사망자들이 더 많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우레탄이 또 하나의 원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우레탄 작업을 하고 있던 작업자가 가장 많았던 곳이 지상 2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2층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 같은 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레탄 폼, 샌드위치 패널. 이번에도 똑같이 거듭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인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도 돼요. 정말 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럴 정황이 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지금 보면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서 시공사 또 발주자가 당국으로부터 3차례 화재 위험 주의를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이미 경고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일하던 근로자의 전원에 따르면 네. 안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고 이 안전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던 수준이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해당 공사가 안전성과 관련해서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에서 가장 높은 수준, 가장 위험도가 높은 수준인 1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으로부터 총 6차례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그중에 3차례 화재 위험 주의를 받아서 조건부 적정 수준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됐던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조건부 적정이라면 이 조건이 채워졌어야 하는데 채워지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리고 지금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성, 이게 2008년에 이천에서 한 차례 또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네. 이 대형 화재 후속 대책으로 도입이 된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부분에 대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계획서라는 것 자체가 현장하고 전혀 동떨어진 계획서를 따로 작성해주는 업체가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계획서는 따로 작성하고 이것이 또 현장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러다 보면 뭐 안전 이 확보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 뭐 이 계획서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017년 또 2018년 제천 밀양에서 연이어서 큰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천 스포츠센터에서 29명이 사망을 하고 또 2018년 1월에 밀양 세종병원에서 45명, 대형 화재가 이렇게 발생할 때마다 네. 법이 바뀌기도 하지만 법이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지금 뭐 이번 화재 같은 경우는 좀 더 원인 규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안전 불감증이 낳은 참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다면 제도라던가 어떤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이를 우회하는 편법 등등이 동원이 되면서 이번에도 사고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도 돼요. 자, 그리고 정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뭐 우레탄 폼 시공을 하는 샌드위치 건물에서 아직 원인은 모릅니다. 아무튼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데 말씀하셨던 12년 전에 이천에서 발생했던 그 사고를 연상케 합니다. 어떤 사고였죠? 그렇죠. 2008년 1월에 이천에 위치한 이 냉동 창고에서 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네. 이때도 지하에서 이 발화가 시작돼서 지하에서 근무하던 이 작업자 40명이 사망을 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소방당국의 발표를 보면 이번 원인으로 지금 추정되는 이 이유하고 똑같거든요. 유증기에 불티가 옮아서 연쇄 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과 유독가스가 번졌다는 게 이 2008년 12년 전에 소방당국의 발표인데 이번에도 원인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네. 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이 창고 건물 하면 화약고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만큼 불이 나게 되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 화재에 취약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샌드위치 패널로 들어가는 단열재가 사실 불이 잘 나지 않은 이 난연성 제품을 써야 되는데 네. 난연성 제품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값싼 스티로폼이나 지금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우레폼 재질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인 건 이 경우에는 화재가 날 경우에 화재가 네. 아주 빠르게 급속히 번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또 이 유독가스가 심하기 때문에 많은 사상자를 낼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소방 전문가를 연결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 그리고 어떤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등등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화재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원인에 대한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담배꽁초를 누가 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요. 용접하다 불꽃이 튀어서 이렇게 큰 화재가 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먼저 원인 규명을 해야만 좀 다른 이야기들이 좀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이 부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초의 화재가 폭발음과 함께 폭발적으로 연소가 일어났다라는 이제 확인된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황들로 본다면 지금 현재 지하에서 우레탄 공정, 어떤 이제 지금 우레탄 폼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우레탄 폼이든 아니면 우레탄 도포 작업이나 또 우레탄에 관련된 작업들로 인해서 유증기가 지하 공간에 밀실한 가운데 충분히 차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이를테면 점화원이 되는 이를테면 담뱃불이 됐든 아니면 용접 불티가 됐든 무엇인가 점화원이 이 불을 당겨서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이렇게 보는데요. 네. 다만 이제 여기서 안에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또 그리고 최초의 점화원이 어떤 것이 됐는지는 화재 감식이라든지 또 관련자들의 증언이라든지 또 이 당시에 이루어졌던 작업들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 현장이라는 곳이 용접하다 보면 뭐 정말 그런 어떤 불티가 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굉장히 좀 안전을 기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던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너무 인명피해가 많습니다. 거의 화재 바로 직후에 희생자들이 대피할 겨를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희생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의복이 다 불에 타버렸다고 하고요.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곳이 지상 2층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상황들은 저희가 무엇을 좀 짐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발화가 된 장소로 이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 지하층 같은 경우에
대부분 아마도 사망자들이 이제 화염에 휩싸여서 불에 휩싸여서 아마 이제 사망을 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는데요. 네. 아마도 폭발적인 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재가 확산되면서 미처 이제 대피조차 시도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상층의 2, 3, 4층간의 경우에는 폭발음이라든지 연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대피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밑에 층에 지하층에서의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기가 굉장히 빨리 다른 층으로 확산되면서 마저 대피를 못한 상황. 그래서 2층에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2층에 작업자가 많았을 수도 있지만 3, 4층에 있는 인원들이 대피를 시도하다가 2층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한 상황에서 연기라든지 화염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그런 상황으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피로가 뭐 어떻게 그 대피로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급속하게 화재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인지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유독가스를 흡입하게 될 경우에 금방 정신을 잃는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좀 급박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현장 감식을 통해 이 같은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공사를 할 때요. 화재 감시자가 뭐 용접 같은 작업을 할 때 이 사실 작업자들은 각 작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를 또 감시 통제하는 감독관이 있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 같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밖에도 여러 대책이 항상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사고가 나고 난 뒤에 살펴보면 별로 그렇게 지켜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참사가 어떻게 좀 근절이 돼야 될지 그 방안을 좀 저희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특히 지금 이번 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화재 유형이거든요. 이를테면 밀폐된 공간에서의 이런 도포 작업이나 좀 더 유증기가 발생하는 이런 밀폐 공간에서 작업에 대한 부분들은 안전 수칙이라든지 작업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미 이제 대부분 다 안전 조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라는 것들이. 그리고 또 용접 작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몰라서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화재가 아니라 사실은 반복돼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 또 현장에서 해야 되는 조치들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새로운 뭔가 제도나 관리 감독 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작업의 절차나 또 지금 그런 부분의 안전 확인의 조치들이 면밀하게 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다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확인해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현실적인 방법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현재는 작업 안전이라든지 작업상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조치를 좀 강조해야 되는데 오히려 샌드위치 패나 우레타 폼의 재료적인 특성 뭐 이런 부분들로 자꾸 얘기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보다는 작업 환경의 안전 확보, 화재 안전의 확보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재료 때문에 화재가 났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안전 수칙이라던가 이와 관련된 제도 등등을 어떻게 준수해야 될지 이 부분에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방점을 찍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사실 요즘에 날씨가 더 건조해지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이 같은 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뭐 사실 일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이라던가 또 얼마 전에는 굉장히 지역에서 안동에서 굉장히 큰 불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 사회, 아울러 시민들 어떤 부분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지 끝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과거에 대형 화재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화재 안전 측면에서는 기준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다른 나라에 못지않게 강화된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현장에서 안전한 이런 조치로서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 생활 속에서 안전을 좀 더 챙기는 화재 안전을 챙기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지는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오히려 겨울보다는 봄철에 훨씬 더 많은 화재들이 발생을 합니다. 또 건조한 기후들이 오래되고 강수량도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근 한 5월, 6월 달까지는 가장 화재에 예민한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도 화재 안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황금 연휴로 또 야외로 나가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 좀 각별히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권 평론가님 계속해서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희생당하신 분들의 사연이 참 구구절절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이번에 코로나 위기 때문에 건설 현장 공사가 중단된 곳도 많았고 그래서 일감이 끊겨서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아마 굉장히 즐거운 마음에 출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족들도 그리고 동료들도 아울러 희생을 당하신 모든 분들도
너무 가슴이 아픈 사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유족들에게는 사실 지금 어떤 말씀으로 위로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슬픔을 가눌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또 특히나 일용직 근로자가 사망자 가운데 가장 많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외국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가 2명,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온 노동자가 1명, 이렇게 해서 외국인 노동자도 또 사망자 38명 가운데 3명이 있는데요. 네. 뭐 가족들의 생사를 갈라놓은 사연들이 있습니다. 뭐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이 유독가스를 마셔서 먼저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50대 A씨 동생과 함께 이 물류창고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뭐 본인이 정신이 들자마자 동생의 생사를 물었다고 하는데 경찰 관계자들이 동생은 사망한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본인 몸 추스리기도 어려웠겠지만 발벗고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지만 동생이 사망한 걸 확인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20대 아들과 또 50대 아버지가 이 화재 현장이었던 물류창고에서 같이 일을 했는데 네. 물류창고가 A동, B동, C동 이렇게 3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곳이 B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들 같은 경우는 B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불이 난 옆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길을 피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처 아들이 빠져나오지 못했던 거죠. 이 언론의 눈에 포착된 아버지의 모습, 이 장례식장에 손에 까만 재를 가득 묻힌 아버지가 멍하니 작업복을 입은 채 쭈그려 앉아 있었다라는 이 묘사만 보더라도 벌써 뭐 가슴이 울컥거리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아들의 이 소재를 파악해달라 이렇게 소리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딸의 생일 미역국을 끓여주고 출근했던 아버지가 또 사망자 명단에 포함돼서 뭐 슬픔을 안겨준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고요. 또 아들이 중상되고 또 아들은 중상이고 또 아버지는 연락 두절이 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출근이 된 거죠. 뭐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마음 아픈 것뿐만 아니라 기억을 해뒀다가 정말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좀 제도를 제대로 만들고 기업의 책임을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정말 어쩌면 좋을까라는 그런 말부터 먼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일용직 근로자의 희생이 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건설 사업 현장이라든가 여러 군데 가보면 사실 뭐 본청이 아니라 뭐 재차, 하도급을 통해서 이렇게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화재의 어떤 위험이나 가능성을 키운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도 좀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